상놈한테 맞고도 참은 양반. 조선시대 양반이 상놈에게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느닷없이 날아든 주먹에 가시 벗겨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이 양반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분노를 꾹 삼켰습니다. 도대체 왜? 상놈의 눈에서 쏟아지던 눈물이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내는 상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하나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한 이름도 빛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양반이 도리어 때린 자를 일으켜 세워 평생의 충복으로 만든 청구야담에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 장터에서 날아든 주먹. 한양에서 남쪽으로 반나절쯤 내려간 경기도 어느 고을의 장터. 닷새마다 한 번 열리는 오일장이라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장마당이 터질 듯 북적이고 있었다. 소팔러 온 농부가 고삐를 잡고 흥정하는 소리, 떡 장수 안하기 목청 높여 떡을 파는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까지 온갖 소리가 뒤엉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장터 한복판 넓은 길목으로 한 사람이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50이 간 넘은 나이에 몸가짐이 반듯하고 풀먹인 도포의 검은 갓을 단정하게 눌러쓴 선비의 풍채가 범상치 않았다. 이 고을에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높은 박진사, 박윤석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도 있었으나 세상에 부질없는 권세보다 학문과 후왕양성의 뜻을 두고 향리에 머물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뒤를 수행하는 젊은 하인 복손이가 보따리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나으리 장이 섰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가을 거지가 끝났으니 너도 나도 장에 나온 모양이구나. 어디 저 과일전 쪽으로 가보세. 집에 감이 떨어졌다고 안 사람이 그러더라. 박진사가 과일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터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비켜서며 길이 벌어지더니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속살이 보였다. 맨발이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며칠은 됐음직한 거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다. 사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장터 한복판을 휘청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장터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는 통에 자연스럽게 사내의 앞길이 트였고 그 끝에 박진사가 서 있었다. 일이 벌어진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다. 사내가 박진사 앞까지 다가오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먹을 불끈 쥐어 박진사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다. 퍽!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박진사의 가시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입술이 터지며 선홍색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박진사의 주변으로 장터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저 미친놈 봐라. 양반 나으리를 때렸다. 당장 잡아라. 관가로 끌고 가. 곤장 100대도 모자를 놈이다. 복손이가 벌떡 달려와 사내의 멱살을 움켜잡으려 했다. 장터의 건장한 장정 둘도 달려들어 사내의 양팔을 비틀어 잡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내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먹을 휘두른 그 거친 팔에서 힘이 빠져 축 늘어졌고 사내의 핏발선 두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내는 팔이 잡힌 채로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던 박진사의 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사내의 눈. 거기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의 절규였다. 박진사의 손이 멈추었다. 입술에서 흐르는 피도 잊은 채
박진사는 소리 없이 우는 사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참은 이유.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이 더러운 산 것이 감히. 복손이가 울상을 지으며 박진사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주변의 장정들은 사내를 바닥에 눌러 꿇리며 당장 관가에 끌고 가자고 기세등등했다. 조선에서 양반을 상놈이 때리면 어찌 되는가. 곤장은 기본이요.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나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중죄였다. 더구나 이 고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박진사를 장터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후려쳤으니 이 소문이 퍼지면 사내의 목숨은 그날로 끝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박진사가 일어서더니 주위 사람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놓아줘라.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복손이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나으리?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이놈이 나으리를 장터 한복판에서. 들었을 텐데 놓아주라고 했다. 이 사람 팔부터 놓아.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다. 분명 뺨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뺨이 부어올라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데도 그 눈빛은 때린 사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내의 눈물을 향해 있었다. 장정들이 머뭇거리다 사내의 팔을 놓자 사내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장터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양반이 맞고도 참다니 저 양반 제정신인가. 아무리 덕이 높아도 그렇지 체면이 있지. 박진사의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렸을 리 없다. 하지만 박진사의 시선은 오로지 흙바닥에 주저앉은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사는 떨어진 갓을 주워 먼지를 툭툭 털어 도로 썼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 앞에 허리를 약간 숙이며 조용히 물었다. 여보시게 고개를 들어보시게. 사내의 어깨가 멈칫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진사가 한 번 더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네. 자네의 눈을 보고 싶은 것이야. 고개를 들어보시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두덩이 퉁퉁 부은 데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 박진사가 아까 순간적으로 포착한 그 눈빛이 다시 보였다. 짐승 같은 광기가 아니었다. 깊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억울함과 슬픔이 한데 엉겨붙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터져나온 절규의 눈빛이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기댈 곳이 없어진 사람의 눈이었다. 이 사람은 미쳐서 나를 때린 것이 아니다.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억울함이 저 주먹에 실렸던 것이다. 하필 내 앞에 양반 차림의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고 저 사람에게 양반이란 곳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 그 자체였을 것이다. 박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복손이에게 말했다. 복손아, 저기 주막이 보이지? 가서 방 하나 잡고 밥상을 차려오너라. 국밥으로 뜨끈하게. 나 나으리. 이자에게 밥을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나으리를 때린 이자에게요. 밥 먹여야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니냐. 굶주린 사람 붙잡고 사연을 캐면 그게 사람이냐. 어서 가. 복손이는 입을 뻥끗거리다가 결국 불이 나게 주막으로 달려갔다. 박진사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사내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사내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일단 따뜻한 것부터 한 그릇 먹고 나서 이야기하세 가세. 박진사가 사내의 등을 가만히 밀며 주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터 사람들이 수백 개의 눈으로 그 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때린 자와 맞은 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사내의 사연 하룻밤에 무너진 살. 주막 안쪽 구석방. 작은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다.
사내는 상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국밥만 바라보았다. 제대로 된 끼니를 먹어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먹게 식기 전에 박진사가 조용히 권하자 사내가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사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말없이 울면서 국밥을 먹었다. 허겁지겁도 아니고 천천히도 아니고 그저 눈물과 국물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대로 삼키는 모양새였다. 박진사는 재촉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아 막걸리를 한 모금 입에 대고는 사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사내가 빈 그릇을 내려놓고 소매로 입을 닦았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쉰 목소리를 겨우 짜냈다. 죽여주십시오. 뭐라고? 양반 나으리를 때렸으니 목을 내놓아야 마땅한 놈입니다. 관가에 넘겨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죽여주셔도 원망 없겠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박진사가 막걸리 사발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죽은 목숨이라. 죽은 목숨치고는 주먹에 힘이 꽤 있더구만. 내 이가 하나 흔들리네. 사내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박진사가 말을 이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만득이라 합니다. 만득이 성은? 이씨입니다. 이만득. 만득이, 내가 아까 장터에서 자네 눈을 보았네. 그 눈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 세상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 사람의 눈이더라고. 내가 틀렸나? 사내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참다가 둑이 무너지듯 사연이 터져나왔다. 만득이는 원래 이 고을에서 20마지기 논을 붙이며 살던 양인 농부였다. 상놈이 아니라 엄연히 양인 신분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선대에서 물려받은 논이 있었고 알뜰한 아내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가을이면 곳간에 나락이 쌓이고 봄이면 논에 모를 심으며 소박하지만 평온하게 살았다. 그러던 것이 작년 봄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이방이 문제였다.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다. 이방이라는 자가 고을 백성들의 전답을 문서를 조작하여 빼앗는 짓을 벌이고 있었는데 만드기의 20마지기 논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에서 포졸이 들이닥쳤다. 만드기가 세금을 몇 해째 안 냈다는 것이었다. 만드기는 경악했다. 해마다 빠짐없이 냈는데 무슨 소리냐며 납세 기록을 보여달라 했지만 관아의 장부에는 만드기의 납세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방이 손을 쓴 것이다. 밀린 세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전답을 몰수하겠다는 통보가 떨어졌고 만드기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방편에 선 아전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만드기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세금을 횡령했다는 누명까지 씌웠다. 결국 논은 빼앗겼다.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답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만드기를 두고 이방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노비로 전락시키겠다는 문서까지 꾸몄다. 양인에서 하루아침에 노비 신분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드기의 아내가 이방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이었다. 아내는 그날 밤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어린 딸을 친정에 맡기고 홀로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논도 빼앗기고 마누라도 잃고 신분까지 빼앗길 판이니 미칠 수밖에요. 관가에 호소해봤자 이방 편이고 원님께 상언을 올려봤자 이방이 중간에서 막아버리니 닿질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벽이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 그냥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나으리를 뵙는 순간 그 깨끗한 도포와 반듯한 갓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성이 나갔습니다. 나으리께 잘못한 것은 아는데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막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먼 곳에서 장터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진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만드기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을 하루아침에 박살낸 그 이방이라는 자를 향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한 분노가 박진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양반의 결심. 방 안의 침묵이 한참 이어졌다. 박진사는 무릎 위에서 떨리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풀었다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학문을 닦으며 평생을 이니에지를 입에 달고 살아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눈앞에서 듣는 것은 책 속의 불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책에서 읽은 불의는 머리를 분하게 만들지만 눈앞에서 본 불의는 가슴을 찢어놓는다. 박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이방이라는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김자수라 합니다. 김치원이라는 자입니다. 김치원 고을 이방 김치원이라. 박진사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웃 고을에 세력 있는 향리 집안 출신으로 뒤에 줄이 있어 원님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소문이 돌던 자였다. 만드기. 예, 자네 논의 문서 원래 것이 남아있는가? 선대에서 물려받았다면 토지 문기 원본이 있을 것 아닌가? 만드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있습니다. 아비가 물려준 원래 문기는 마누라가 돌 상자에 넣어서 부엌 아궁이 옆 벽 안에 숨겨뒀습니다. 이방 놈의 포졸들이 집을 뒤졌지만 그건 못 찾았을 겁니다. 납세 기록은? 자네가 해마다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있는가? 매년 세금을 낼 때마다 관아에서 영수 쪽지를 줬는데 그것도 마누라가 같은 돌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뜩 빛났다. 문기 원본이 있고 납세 영수증이 있다면 이방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되는 것이다. 박진사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문기 원본과 납세 기록이 있으면 관아의 장부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을의 원님에게 호소해봐야 이방의 입김이 닿아 있으니 소용이 없을 것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가명이다.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이방의 손이 닿지 않는다. 박진사에게는 한 가지 인연이 있었다. 젊은 시절 한양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 가운데 지금 이도의 관찰사 밑에서 도사로 있는 인물이 있었다. 이름은 최영달.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사안을 가명까지 올릴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전에 물증부터 확보해야 했다. 만드기. 그 돌 상자가 아직 자네 옛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집이 비어있으니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으리 그것을 찾아서 뭘 하시려고. 자네의 논을 돌려받고 자네의 신분을 되찾아주려 한다. 만드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다. 나으리, 저는 방금 나으리를 때린 놈입니다. 장터에서 양반 나으리 뺨을 후려친 산 것이라고요. 저 같은 놈을 왜... 자네가 나를 때린 것은 나를 때린 것이 아니야. 자네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을 때린 것이지. 그 주먹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은가. 만드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평생 성현의 글을 읽으며 인과 의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눈앞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 인과 의가 다 무엇이 되겠는가. 내가 읽은 책이 전부 거짓이 되는 것이지. 박진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학문을 닦은 자로서의 의무이자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박진사는 생각하고 있었다. 복소나.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던 복손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출발한다. 만드기의 옛집으로 가서 돌 상자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발로 가명에 올라가야 하니 짐을 꾸려라. 복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씩 웃었다.
아이고, 나으리가 또 시작이시네. 알겠습니다. 짐 꾸려 놓겠습니다. 복손이는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었다. 나으리의 이런 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박진사가 만드기를 돌아보았다. 만드기, 오늘은 여기서 자게. 내일부터 바빠질 것이야. 만드기는 상 앞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이마가 상에 닿을 듯 말 듯하는 사이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나무 상판 위에 자국을 남겼다. 원님 앞에 선 양반. 이튿날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에 박진사 일행은 주막을 나섰다. 만드기가 앞장을 서서 자신의 옛 집으로 향했다. 고을 외곽 산자락 아래 외딴 곳에 자리한 만드기의 집은 주인을 잃고 반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었다. 대문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한때 소박하지만 정갈하던 초가의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하늘이 보였다. 만드기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만드기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옆 벽을 더듬었다. 벽돌 하나를 빼내자 그 안에 작은 공간에 검게 그을린 돌 상자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뭉치가 나왔다. 토지 문기 원본과 해마다 세금을 낼 때 관아에서 받은 납세 영수 쪽지 8장. 만드기의 아내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보관해 둔 것이었다. 박진사가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다. 토지 문기에는 만드기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관인이 찍혀 있었고 납세 영수증에는 해당 연도와 납부금액, 관아의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됐다, 이것이면 된다. 박진사의 눈에 확신이 서렸다. 일행은 그 발로 고을 관아가 아닌 도가명이 있는 읍으로 향했다. 하루 반나절을 걸어 가명에 도착한 박진사는 동문인 도사 최영따를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벗에게 박진사는 만드기의 사연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물증인 문서들을 내밀었다. 최영딸은 문서를 검토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백성의 전답을 강탈한 것이네. 이 정도 물증이면 관찰사 어르신께 올릴 수 있네. 최영달이 직접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관찰사는 즉시 어사를 해당 고을에 파견하라는 명을 내렸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어사가 고을에 들이닥쳤다. 관아의 장부와 박진사가 제출한 원본 문서를 대조하자 이방 김치원의 조작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장부의 먹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만드기의 납세 기록이 지워진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끼워 넣어져 있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김치원은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다. 관아 마당에 끌려 나온 김치원 앞에서 어사가 죄목을 낭독했다. 관문서 위조, 양인 백성의 전답 강탈, 세금 장부 조작,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만드기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김치원에게 전답을 빼앗긴 백성이 마을에 여럿 있었던 것이다. 그들도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여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어사의 판결은 단호했다. 김치원은 그 자리에서 직첩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뒤 유배형에 처해졌다. 볼기를 맞으며 관아 마당을 끌려나가는 김치원의 비명이 고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관아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드기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인지 아니면 믿기지 않아서 멍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돌아온 것들. 김치원이 유배길에 오른 뒤 관아에서 만드기의 토지 문기가 원상 복구되었다. 빼앗겼던 20마지기 논이 만드기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양인 신분 역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졌던 세금 체납 기록도 말끔히 지워졌다.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삶이 보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내였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아내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 빈자리만은 어떤 판결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 논을 돌려받은 날 만드기가 박진사의 집을 찾아왔다. 대문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다.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다. 만드기, 이게 무슨 짓인가 일어나게. 나으리,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다. 장터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핏발 선 광기 어린 눈이 아니었다. 맑고 깊고 단단한 눈이었다. 나으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논을 돌려받은 것도, 신분을 되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더 큰 것이라니? 사람이라는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장터에서 나으리를 때렸을 때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짐승이요. 그런 저를 나으리께서 때리지 않으시고 관가에 넘기지 않으시고 밥을 먹이시고 사연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아직 사람이 있구나.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만드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나으리, 저를 받아 주십시오. 노는 소작을 주겠습니다. 저는 나으리 곁에서 심부름이든 마당 쓸기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평생 나으리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박진사가 잠시 만드기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수치심에서 나온 말인지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가늠하려는 듯한 눈이었다. 만드기의 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조금의 가식도 없었다. 순수한 감사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만드기, 나는 자네에게 갚음을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니네. 알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으셨으니까 더 갚고 싶은 것입니다. 박진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오랜만에 짓는 웃음인지 뺨을 맞아 아직 멍이 남아있는 왼쪽 볼이 약간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 옆에 있어주게. 하지만 하인이 아니라 식객으로 있게. 밥은 같이 먹고 일은 같이 하세. 만드기가 마당의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그 이마가 땅에 닿는 소리가 가을 마당에 조용히 울렸다. 그날부터 만드기는 박진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박진사는 식객이라 했지만 만드기는 스스로를 충복이라 여기며 박진사의 집안일을 도맡았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사랑채의 화로에 불을 지피고 박진사의 서재에 먹을 갈아 놓았다. 박진사가 외출하면 그림자처럼 따르며 호위했다. 복손이와도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논에서 나오는 소출로 딸의 양육비를 보내면서도 만드기의 손에 남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만드기의 딸이 자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박진사가 혼수를 마련해 주었다. 만드기는 또 울었다. 어린 딸에게 아비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나으리가 대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주인과 하인을 넘어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신의가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다. 100년의 충심. 박진사가 환갑을 넘긴 해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박진사의 조카가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불똥이 향리에 있는 박진사에게까지 튀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삼쪽이 멸하던 시절이었다. 한밤중에 관아에서 포졸들이 박진사의 집을 에워쌌다. 박진사를 당장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횃불 아래서 박진사의 식구들이 혼비백산했다. 그때 만드기가 나섰다. 나으리,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포졸들이 나으리의 얼굴을 모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제가 나으리의 도포와 갓을 쓰고 나가면 저를 나으리로 알고 잡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으리는 뒷문으로 피하셔서 가명의 최도사 어르신을 찾아가십시오. 조카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분은 그분뿐입니다. 안 된다.
역적이 가솔로 잡혀가면 자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네. 나으리. 만드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장터에서 나으리를 때렸던 그날,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나으리입니다. 그날 이후 제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전부 나으리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이 목숨으로 나으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만드기는 박진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벽에 걸린 박진사의 도포를 집어입고 갓을 눌러 쓰더니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돌아서는 만드기의 뒷모습이 횃불빛에 일렁였다. 박진사가 그 등을 향해 한 발 내딛었지만 복손이가 나으리의 팔을 잡았다. 복손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문이 열렸다. 만드기가 당당한 걸음으로 포졸들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포졸들은 도포와 갓을 확인하고 만드기를 박진사로 착각하여 포박했다. 만드기는 저항하지 않았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사이 박진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밤길을 달렸다. 가면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두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만드기가 벌어준 시간을 한순간도 헛되이 쓸 수 없었다. 가명에 도착한 박진사는 최영달을 만나 조카의 사건이 무고임을 호소했다. 최영달이 다시 한번 움직였고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조카에게 씌워진 영모 혐의가 정적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다. 박진사의 가문은 화를 면했다. 그리고 만드기. 포박당한 채 한양으로 끌려가던 만드기는 박진사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도에 풀려났다. 신분을 사칭한 죄가 있었지만 사정을 알게 된 관찰사가 충의를 가상히 여겨 벌을 면해 주었다. 풀려난 만드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진사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박진사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터에서 주먹이 날아들던 그 가을날이 떠올랐다. 핏발 선 눈, 터진 입술, 흙바닥에 떨어진 갓, 그리고 눈물. 세상이 무너진 사내의 절규와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양반의 한마디. 놓아줘라.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목숨이 다시 한 가문을 살렸다. 박진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만드기가 그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이 세상 어떤 손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대문 앞 석양빛 아래서 하나로 겹쳤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만드기는 이후 평생을 박진사의 곁에서 살았다고 한다. 박진사가 세상을 뜬 뒤에는 만드기가 박진사의 묘소를 지키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장터에서 날아든 한 방의 주먹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한 시대를 관통하는 충의와 신의의 전설이 되어 청구야담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한 번의 관용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충심이 다시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다. 뺨을 맞고도 참은 양반의 이야기는 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었음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용히 전해주고 있다. 뺨을 맞고도 주먹 대신 밥 한 그릇을 내민 양반, 그리고 그 한 그릇의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사내. 청구야담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